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6억이 1억, 1천만 채, 중개소마다 집주인 막 던진다. 가계입출 금지가 메가톤급 파장을 가져오면서 중개소마다 매물이 쌓이고 다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값 거품이 심한 데다가 가계부채와 인구 감소, 공급 과잉이 더해지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벌써 빈집이 다주택 남는 집 500만 채, 순수 빈집 300만 채, 분양 200만 채로 1천만 채나 됩니다. 특히 한국은행과 교부생명, IMF 등 국내외 기관은 집값이 50% 폭락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부동산 흐름이 꺾이는 중이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6억 1억 빈집 1천만 채, 중개소마다 집주인 막 던진다. 자, 이게 바로 일본 동경부입니다. 일본 중심부 수도권 바랑사역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서울입니다. 이게 서울 중심부, 그리고 이게 바로 수도권입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일본의 수도권이 좀 더 커요. 그렇지만 지금 일본은 여기 중심부 빼놓고는 집값이 말할 수 없이 쌉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서울이 비싼 건 맞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수도권 집값이 결코 싸지를 않습니다. 자, 한미일 경제위기 거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집값 거품, 가계부채, 가처분 가계부채 세 가지로 나눠볼까요? 먼저 일본 1991년에 250%, 25년간 장기 침체. 일본이 붕괴될 때 91년에 250%였어요. 총 부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가계, 기업, 정부 부채. 자, 미국 2007년에 붕괴됐을 때 미국발 위기 때 250%. 7년간 장기 침체했죠. 일본은 25년인데 우리나라 만약에 터진다는 조건으로 말해볼게요. 2024년에 터진다. 현재 300%에 더 많아요. 몇 년간 침체될지 봐야 합니다. 물론 터질 가능성보다는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지만 더 위험해요. 지금 300%로. 가계부채도요. 일본 가계부채 1991년 기준으로 67.6%. 이거 가지고 붕괴됐어요. 물론 일본은 상업용으로 붕괴가 됐기 때문에 좀 별개로 봐야죠. 미국 가계부채 2007년 98.4. 근데 미국은 이 가계부채로 붕괴된 거 맞습니다. 모기지론으로. 그러니까 98.4. 근데 우리나라는요, 현재 22년 기준으로 106%. 와, 여기를 뛰어넘었네요. 즉, 일본 분기, 미국 분기 때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훨씬 세요. 항상 제일 위험한 게 부채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가계부채발 경제위기가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죠. 가처분 가계부채는 일본 21년 가처분 수도 가계부채가 122, 미국은 101. 이제 올라가죠. 가처분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는 206%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더 심각해지죠. 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버블 붕괴 과정을 보자고요. 진짜 너무나도 쌍둥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일본 버블 붕괴 과정, 자, 한국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 닮았다, 닮지 않았다 이런 말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비교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자, 먼저 부동산 플라자 합의 이 8년, 즉 84년부터 91년까지 우리나라 자 부동산 코로나19 버블 8년 너무 똑같아요. 2014년부터 뛰기 시작해서 21년에 꼭지 찍었어요. 어떻습니까? 둘 다 하필이면 8년이네요. 자, 두 번째, 일본 부채 GDP 대비 300%를 초과했고, 자, 인구 구조도 문제입니다.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총 인구 감소, 생산 인구 감소 뭐 이런 거예요. 한국 부채 똑같이 300% 지금. 그리고 인구 구조도 똑같아요. 1인 가구 증가, 총 인구 감소, 생산 인구 감소, 뭐 저출산 고령화. 여기까지 너무 다 똑같네요. 자, 집값 250% 폭등했어요. 일본. 금리 인상. 그때 금리 인상 후에 급격한 이제 금리 인상 후에 인하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200만 가구 공급. 엄청나게 지금 공급 물량도 많네요. 우리나라부터요. 자, 250% 폭등 똑같고 금리 인상 후 인하. 그리고 역시 250만 가구. 오히려 나라 인구도 적고 수도권의 인구도 적은데 일본보다 더 많아요. 자, 이거 너무 쌍둥이지 않나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걸 토대로 보니 부동산은 일본이 80% 폭락한 거예요.
30년간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에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똑같이 된다면 역시 30년간 침체, 80% 폭락이 온다. 단 여기를 보세요. 자, 일본은 30년 동안에 잃어버린 30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일 것이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6억이 1억이 된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인구 감소하고 공급 과잉하고 부채도 증가했고 거품 분기됐고 이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경제가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래 먹거리, 그 당시에 최첨단 또 지금 최첨단을 따졌을 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리한 여건입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미래 먹거리, 디지털 쪽에서 다른 나라에 크게 밀리지 않아요. 물론 중국의 추격이라든가 이런 게 심상치는 않지만 자, 일본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일본은 경제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붕괴된 거예요. 자, 이거 경제만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인데 경제가 우리나라가 긍정적이에요. 뭐 수출입이 좋다는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 뭐 전기차라든가 AI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게 일본하고는 비교조차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일본 땅값 50에 치솟다가 이게 파란색 보이죠? 이렇게 폭락한 거 보세요. 우리나라 땅값 올라갔다가 별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만약 금융이 터지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값 반 토막 이상 나요. 여기 지금 일본처럼 되면 일본보다 좋을 여건이 없잖아요. 자, 집값은 더 심각합니다. 도쿄. 자, 꼭지 250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110인데 우리나라는 100에서 출발해서 302. 자체 비교했더니 3배나 비싸네요. GDP 대비. 물론 일본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3배까지는 아니고 2배 반까지 쫓아왔어요. 그래도 서울이 비싸요. 자, 이걸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일본만큼 추락합니다. 자, 1천만 가구 매물 폭탄, 빈집 400만 원. 무슨 놈 1천만 가구가 빈집이냐 그러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수 빈집이 200만이에요. 자, 그리고 분양한 것들 중에서 자기 집이 있으면서 분양한 게 200만 원 하대요. 약 400만 원.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도 자기 집 빼고 남은 집이 원래 700 몇만 원인데 580만 원이에요. 법인 조금 20만 원 합쳐갖고 600만 원이에요. 즉 남아도는 집이 600, 400 합치니까 1000만이에요. 뭐 그냥 시골집 완전 빈집 이게 1000만 개 이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집주인들이 자기 집 다 들어가면 자, 세입자 안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남다 이 말이에요. 1000만 가구나. 한국과 일본 빈집 추이 보면 일본 24년 기점으로 어마어마하네요. 자, 빈집 수가요. 일본 1500만 채예요. 1500만 채. 한국의 빈집은 19년 기준으로 151만 채인데 지금은 200에서 250만 채 사이로 추정됩니다. 200에서 250만 채가 순수 빈집이에요. 시골집이 아니에요. 서울, 경기도, 아파트도 빈집이 지금 널렸어요. 자, 이제 부동산 대폭락 3가지 폭탄 요인.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빈집만 1천만 채가 아니라 은퇴자도 1천만이에요. 이건 이제 채가 아니고 명이겠죠. 사람 숫자니까. 그리고 1인 가구도 1천만 채도 되고 이제 1인 가구니까 1천만 명도 되겠죠.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요. 1인 가구는 20대, 60대가 많다고 했잖아요. 돈이 별로 없는 층, 주택 구입 능력이 없는 층. 빈집 200만, 아까 다주택 뭐 이게 다 합쳐갖고 이렇게 됐잖아요. 은퇴 1963년 1천만 명, 63년까지 따졌을 때 부동산 자산 80%나 여기 집에 물려 있어요. 자산이. 빈곤 40%, OECD 1위, 은퇴 세대, 매물 폭증. 자, 1인 가구 1천만 명, 전체 가구의 40%, 20대 65세 이상 빈곤, 그리고 매수 능력이 없습니다. 1인 가구. 1인 증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 3가지 악조건에 시달려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집값이 폭락하나요? 일본처럼 모든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보다 이 경제는 훨씬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서울의 핵심 지역과 대부분 서울 지역은 긍정적, 경기도의 핵심 지역과 지방의 핵심 지역은 긍정적. 하지만 경기도와 지방의 대부분 지역은 부정적입니다. 집값 폭락 전망 기관 세 곳을 한번 볼까요? 자, 오죽하면 2차 폭락 아예 그냥 유명한 국내 기관들조차 그냥 50% 폭락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집값 50% 폭락. 교보증권 2014년 부동산 전망 장기적으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최대 50%. 현황 고금리, 자 수익률 그다음에 안전자산 수익률 이게 내재 수익률하고 안전자산 수익률이 역전되고 원인 정책 대출도 총률이고 공급 물량도 급증하고 가장 문제가 공급이죠. 거품도 붕괴되고 인구는 뭐 감소할 것이고 한국은행 집값 소득 대비 2015년 수준이 적당하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2배나 비싸답니다. 자, 수도권 집값 실질적으로 30-40% 하락할 위험에 놓여 있어요. 아직도. 출산율 0.75명으로 지금 0.6명대입니다. 세계 217국 중에서 꼴찌예요. 자, 1.6명대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출산율만 올려도. 그런데 1.6명대까지 진입시켜야 하는데 지금 0.6명 이렇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올리겠어요 갑자기. IMF는 부동산 거품 붕괴 집값 22%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하락할 수 있다. 집값 하방 위험국 선진국 14% 신흥국 22%.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고금리 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집값 폭락을 가져온다. 한마디로 국내외 기관, 교부, 한국은행, IMF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BIS, OECD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정부 집값 태도 변화. 완전히 변화됐는지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 잡으려고 하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주택거래 뚝뚝 매수 심리도 둔화. 서울 집값 과열 잡히나. 정부 태도 변화. 자, 집값 잡기. 금리 인하 늦춰서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 부채 잡기. 가계부채 급증 추세를 막기 위해서 지금 대출을 파상적으로 쪼이고 있죠. 물가 잡기. 7월 물가 2.4, 2.6인데 자, 8월 달은 2.0까지 내려왔어요. 대출 강화. DSR, 스트레스 DSR 2단계, 3단계 지금 가상금리 적용하고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아예 금지시켜버렸어요. 무주택자는 사실상 갭 투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세대출 금지입니다. 가계부채 특단대책, 대출 총량제까지 도입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주요 지표 인구 감소, 공급 과잉, 경기 침체 이 세 가지가 대출 강화에 더해지면 여기서부터 하락이 스타트 끊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전망들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장 난다. 폭락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집값 붕괴 세 가지 요인. 자, 집값이 붕괴하는 것은요. 2차 폭락 근거는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경제가 붕괴되거나 사회 구조가 문제 있을 때 터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기 침체만으로 터지진 않아요. 그 경기 침체가 심각해질 때, 경제 위기가 되거나 장기간 경제 붕괴가 됐을 때 먼저 경제 위기, 미국발 경제 위기도 있었고 예전에 IMF도 있었고 일본발도 있었고 미국, 중국, 해외발 경제 위기 거의 60% 폭락. 국내에서 터지면요 8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2년 이내 회복 60%, 장기 위기 80%. 한마디로 경제 위기 터지면 반토막 이상 다 떨어져요. 경제 붕괴 일본장 나면 더 안 좋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니까 91년부터 2016년 너무 기네요. 35년. 독일 경제 침체, 집값 폭락 중 장기 하락. 사회구조. 자, 인구 감소 1인 가구 아까도 여러 번 했죠. 은퇴까지 증가. 집값 자체로 거품이 많고 가계대출, 노후 대비 이런 부분들. 공급. 신도시가 지금 남발되고 있어요. 공급이 너무 많아요.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거 맞아요. 올해하고 내년은. 근데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2017년, 18년, 19년, 20년 이때는 미칠 거예요 아마. 당장 팔고 갈아탈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단기만 보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신경 써야 돼요. 고질적인 부동산 양극화. 이거 양극화 나온 지가 진작 나오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설령 대폭락장이 와도 또 회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또 양극화는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곳과 나쁜 곳. 이거를 지역, 입지만 따지지 말고 입지하고 유형 같이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자, 지역, 경기도 외곽, 인천, 파주, 양주, 안산, 오산, 평택, 안성. 꼭 얘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아주 안 좋아요. 돈만 된다면 더 좋은데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기세요. 광역시 외곽,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광역시 외곽도 별로예요. 자, 지방의 대부분 중소도시, 시군 단위, 춘천, 청주, 전주, 뭐 창원 등등등등 별로라 이 말이에요. 자, 유형. 이번에는 지역 말고 비주택, 토지, 상가. 토지도 안 좋아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이제 토지 살지 마세요. 괜히 토지 끄적끄적 사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상가, 오피스. 한마디로 아파트 외에는 비주택은, 주택이 아닌 것들은 제일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거, 오피스텔, 도생, 빌라, 다세대. 안 좋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가요? 재개발이 괜찮은 입지 있는 곳. 재개발은 비아파트가 재개발되는 곳들은 좋아요. 이번에는 아파트 자체도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나홀루거나 외곽이거나 아주 싼 것들. 재건축 때 문제가 되니까. 가치. 이번에는 가치적인 측면. 호재가 없는 곳. GTX, SRT,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관련 없는 것들. 서울, 강남, 특히 강남에서 먼 곳들. 실제 원거리인 곳들. 교통도 먼 곳들. 주요 가치. 입지라든가 주거타운, 공급과잉, 인구 증감에 직접적 영향을 받았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냐? 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형도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하고 가치가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은 주택, 일부는 상가. 이걸로 분기될 가능성이 큰데, 자, 우리나라도 과연 일본처럼 분기될까요? 부동산은 국내 환경보다 해외 집값과 주가 등 해외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자, 중국 경제가 급나간 상황에서 미국 경기마저 침체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